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의 직관을 지내는 최학섭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직관 최선비의 임무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지질과 기륭을 판단하여 묘지와 택지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했지요. 그런 최선비는 어느 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둘러싼 야산을 둘러보던 학섭이는 깜짝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산세가 부드럽지만 하늘을 찌를 듯이 드높고 푸르른 숲이 빽빽하니 우거지어 싱그러우며 이를 가르는 물줄기가 쭉쭉 뻗는 것이 비범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은 산이었지요.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끝내주는 명당을 찾을 수 있겠구나. 당장 올라서 확인해봐야겠다. 최선비는 대충 주막에 숙소를 잡고 산에 오를 준비하여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 탓에 땀을 뻘뻘 흘렸지만 명당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최선비는 숨을 고르고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양지바른 자리를 찾았지요. 최선비의 직감은 역시나 이번에도 정확했습니다. 옳거니. 저곳이로구나. 소나무가 그야말로 청렴결백한 선비처럼 가지를 뻗어 있고 토양 때깔이 갓 태어난 아이처럼 보드라워 보인다. 저기야말로 명당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느냐? 명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요. 최선비는 허겁지겁 이동해서 눈여겨본 자리를 찾았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좌이정과 우이정을 떠올리듯 지형을 감싸고 침엽수가 임금님을 받드는 양민들처럼 가득했습니다. 최선비는 붉은 끼를 보이는 흙을 한 줌 퍼올려 냄새를 맡았습니다. 푸릇푸릇한 생명의 향기를 잔뜩 머금은 양질의 토양이었습니다. 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산 아래로 마을은 물론이어 건너편 야산 그리고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길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게다가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보는 동양이었지요. 마지막으로는 바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양팔을 벌리자 능선을 타고 부는 바람이 물줄기처럼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물로 씻지 않아도 멱을 감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명실상부한 명당이었습니다. 이곳에 묘자리를 잡는 사람의 후손은 집안의 복덩이가 알아서 굴러들어올 것입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자리이지요. 최선비는 위치를 표기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명당도 찾았겠다 기쁜 나머지 거나하게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한두 잔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탁자에 술병 두어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얼근하게 취했지만 아무래도 혼자 술을 마시다 보니 영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선비는 탁자를 크게 손바닥으로 탁 내려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분이다. 오늘 내가 이 주막에 있는 사람들 술은 모두 사겠소. 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보이. 뭐 하는 사람이오? 내 땅 보러 다니는 직원인데 오늘 끝내주는 명당을 찾았거든. 거 대단한 양반이었구만. 남이 사는 술을 안 마실 수 없지. 고맙수다. 주막에 온 손님들은 신을 내며 최선비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일어나 흥얼흥얼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죠. 최선비도 술에 취한 손님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엉망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채신 없는 행동이었지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절로 흥이 솟았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잔치를 즐기는데 바깥에 멀뚱히 잔치를 엿보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며칠은 굶은 듯해 보였습니다. 최선비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여인에게 들어와서 밥이라도 한 끼 하라며 안으로 불렀지요. 여인의 이름은 향숙이라고 마을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헌데 최근 땔거리가 부족해서 며칠을 굶었던 것이죠.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매우 아름다운 처자였습니다. 선한 눈망울과 갸름한 턱선이 조금만 화장을 하고 꾸며 놓으면 절세미녀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어 보였지요.
이런 여인네가 시골 총구석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최선비는 주모를 불러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향수기는 그런 최선비의 친절에 감사하며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습니다.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그만 거리에서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아니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나 몰라 할 수 없었을 뿐이요. 최선비는 그런 향수기에게 몇 푼 쥐어주며 밥 잘 먹고 다니라고 하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사람들과 잔치를 즐긴 최선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방으로 돌아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잠에서 깬 최선비는 하품을 쩍 하고 어슬렁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장소를 찾으러 다시 여행길에 올라야 했지요. 그런데 벼랑간 한 산의 무리가 최선비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산만하고 인상이 퍽 험상궂게 생긴 것이 수상했습니다. 댁이 그 직원 최학섭, 최선비 맞소. 니신지? 아이고, 최선비님이 만나보구만. 다름 아니라 우리 나리께서 최선비를 꼭 좀 모시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별일 없으시면 같이 좀 갑시다. 사내는 험상궂게 생긴 얼굴과 달리 사근사근하게 말하며 최선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뭔가 낌새가 이상한 최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실례가 되지 않겠다면 그 나리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소? 이 마을 지주 윤무식 대감이외다. 여기서 멀지도 않소. 저기 큰 집 보이시오. 저기가 윤대감댁이오. 사내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궁궐같이 커다란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사내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을 나서기 전에 든든하게 점심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요. 이참에 높으신 분에게 대접받아 보는 것도 좋았고요. 최선비는 얼른 준비하고 사내들을 따라 윤대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대감 집은 멀리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는 더욱 으리으리했습니다. 큼지막한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고 대청마루에 사랑방, 별채, 안방에 사당까지 보였습니다. 최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최선비가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살펴보는데 윤대감이 뒷짐을 지고 최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오, 자네가 최선비구만. 반갑소. 네, 윤대감이요. 이렇게 갑자기 불쑥 모셔서 미안하게 되었네. 아닙니다, 대감님. 저야 찾아주셔서 영광이지요. 그러하온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사옵니까? 곧바로 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가깝고 하니 밥이라도 한 끼 합세. 이후 이야기는 차라도 들면서 하지. 괜히 시간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바쁠 텐데 말이지. 아이고, 바쁘다니요. 대접받는 것이 영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히 들겠습니다. 윤대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머슴들에게 곧바로 식사상을 차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큼지막한 식사 탁자를 내와서 점심을 차렸습니다. 점심상은 상다리가 휘어졌습니다. 잘 구운 갈비에 잡채, 흰쌀밥과 고깃국까지. 최선비는 생일상으로도 이렇게 화려한 식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눈을 휘둥그렇게 뜬 최선비는 윤대감의 대접에 황송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윤대감은 최선비의 잔에 직접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술은 아주 맑은 청주였는데 잔에 따르기만 했는데도 향긋한 향이 풍겨왔습니다. 어서 들게나. 아무래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차린 건 별거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겠습니다. 뭘 이거 가지고 그러나? 이 정도야 매일 먹는 수준이라네. 최선비는 황송해하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윤대감은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집안 대대로 마을에서 조정의 지원을 받아 개발 사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선비에게 지금까지 어떤 곳을 여행하였는지 같은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최선비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직감이라고 할까요? 어딘가 윤대감의 심성이나 품성이 꾸며낸 듯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가 발랐지만 뭔가 더러운 속내가 있는 듯이 보였지요. 하지만 남이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이런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됐지요. 최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다그치고 윤대감과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쯤에서야 윤대감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 아니라 최선비가 찾았다는 명당 자리에 관한 것이었지요. 하기사 그것 외에 최선비를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명당을 찾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떻소? 예, 아주 바른 말 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이런 명당은 처음 봤지요. 최선비는 신이 나서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윤대감의 표정이 기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최선비는 윤대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직관 생활을 하면서 길러진 타고난 감각이라고 할까요? 최선비는 윤대감과 같이 대화를 나눌수록 어딘가 불안해졌습니다. 여봐라. 그것을 가져오도록 해라. 아니, 대감님,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최선비는 하인들이 윤대감의 부름에 가져온 괴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괴짝을 연희 안에 돈이 좋기 1000냥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최선비, 그 명당 자리를 내게 넘기게. 보상은 보다시피 아쉽지 않게 쳐주겠네. 대감님,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명당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른바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과 같아서 그에 걸맞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최선비의 대답에 윤대감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잔을 내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온화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악귀같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최선비는 돌변한 윤대감의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매와 인매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뀐 것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주거나 거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무엇인가? 내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대접하였는데 이리 창피를 주는 겐가? 아닙니다요, 대감님. 그러면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안에 결정을 내려서 답변 드리겠사옵니다. 최선비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윤대감을 설득했습니다. 윤대감은 화가 났지만 그러는 최선비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휙 하고 벗어났습니다. 지금 보니 윤대감의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었지요. 최선비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윤대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보답을 하지 못할 망정 말실수를 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명당을 잠깐의 호의에 보답하려고 경솔하게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잠깐 본 윤대감의 행동과 기운이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윤대감이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된 이에게 명당을 넘기면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걱정을 안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홀로 시름에 잠겨서 술을 한잔하는데 밖이 어딘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인고 하고 바깥을 보니 향수기가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뭡니까? 그 불량배는 그리고 다름 아니라 처음에 최선비를 불러왔던 그 사내물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무섭게 향수기를 겁박하며 희롱했습니다. 향수기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딱해 보였지요. 최선비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싸움은 해본 적도 없고 무술을 배워본 적도 없어서 직접 구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대신 최선비는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포졸나으리. 무슨 일로 주막에 다 찾아오셨습니까? 최선비는 불량배들에게 들리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막에 있는 사람들은 벼랑간 혼자 떠들어대는 최선비를 이상한 눈으로 흘겼습니다. 밖에 있는 불량배들도 최선비의 떠드는 소리를 다 들었지요. 그러자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향수기를 두고 달아났습니다.
아무래도 포졸들에게는 캥기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최선비는 나가서 향수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이 혹시 포졸들이 왔다고 말해주신 겁니까? 그렇소.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말이오. 그래도 옳은 일을 위해 한선이의 거짓말이니 봐주시오. 감사합니다.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것이오? 최선비가 묻자 향수기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향수기의 집안은 문대감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소작료가 올라서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작료를 내지 못하여 농장에서 쫓겨날 판이 되었는데 문대감이 자기에게 시집을 오면 소작료를 내려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향수기와 그녀의 가족은 문대감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불량배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연로한 아버지가 불량배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알아누웠는데 그만 며칠 전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지요. 어머니도 상심에 젖어서 아버지를 따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최선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문대감은 역시나 명당에 어울리지 않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선비님에게 문대감이 명당을 달라고 하였지요. 절대로 그 작자에게 명당을 알려주어서는 안 되옵니다. 심성이 뒤틀린 사악한 사람이에요. 어쩐지 심상치 않다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려. 알겠소. 내 그 제안은 거절하겠소. 최선비는 향수기의 말을 듣고 곧바로 문대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명당을 알려줄 수 없다며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지요. 그런데 문계담은 의외로 별 표정 변화 없이 알겠다며 최선비를 돌려보냈습니다. 최선비는 불안했지만 어찌되었든 잘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당장 마을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에 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고 있는데 벼랑간 누군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보니 이는 바로 향수기였습니다. 선비는 지금 어서 일어나셔요. 저기 바깥에 문대감댁 불량배 놈들이 최선비 방을 찾아오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오? 문대감이 앙심을 품고 불량배들로 하여금 최선비를 밤중에 습격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향수기의 경고에 최선비는 부랴부랴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불량배 무리가 주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수기의 말대로 불량배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향수기는 최선비의 손을 꼭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지금은 이곳만큼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문대감이 설마 밤중에 불량배들을 시켜서 습격을 감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소. 처자가 아니었으면 내 큰 화를 입을 뻔했구려. 큰 공경을 처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님만 저를 도와주셨죠. 이렇게라도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최선비는 마음씨 고운 향수기에게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밝자마자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향수기는 홀로 마을에 남게 됩니다. 안 되겠소. 일단 내일 나와 같이 마을에서 빠져나갑시다. 이곳에 머무르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겠소. 한양에 내 집이 있으니 그곳에 갑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선비님만 공경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처자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소. 향수기는 그런 따뜻한 최선비의 배려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와락 최선비를 안았습니다. 최선비는 그런 향수기가 애틋하고 불쌍하여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둘은 며칠 만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애틋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불안하고 상황이 어려우니 믿을 것은 서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애절하게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 아침해가 뜨자마자 최선비와 향수기는 가볍게 짐을 꾸리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산길을 따라 오르는데 이럴 수가 저 멀리 산의 무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지 뭡니까?
이에 향수기와 최선비는 다시 다른 길로 가기 위해 뒤를 돌았는데 그 뒷길에도 사내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시나? 도간에 든 쥐가 되셨는데 헛된 반항은 하덜 말고 얌전히 잡혀가셔. 대감님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대감님이 눈여겨본 처자까지 가로채다니 아주 담력이 대단하시구려. 불량배들은 최선비와 향수기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향수기는 최선비의 손을 잡고 바로 갓길로 내달렸습니다. 그러자 등 뒤로 불량배 놈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습니다. 죽어라 달리고 있었지만 이대로면 분명 붙잡힐 것이 뻔했지요. 이에 향수기가 멈춰섰습니다. 어서 달리지 않고 못하는 거요. 이렇게 되면 따라잡힐 거예요. 선비님이라도 도망가셔요. 그럴 수 없소. 어찌 내가 당신을 두고 나 혼자 달아나겠소. 아니요. 제가 미끼가 되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 먼저 가세요. 곧 따라갈게요. 향수기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미처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최선비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달렸습니다. 그렇게 불량배들을 따돌릴 수 있었지만 향수기는 결국 붙잡히고 말았지요. 최선비는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왔으니 최선비는 도망갈 수 있겠지만 붙잡힌 향수기는 무슨 고초를 당할지 몰랐습니다. 최선비를 잡는데 방해를 했으니 필히 문대감은 향수기를 아주 모질게 대할 것입니다. 최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주막으로 돌아와 일주일간 준비를 끝마친 최선비는 기어코 굳은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 대신 문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최선비는 문대감에게 명당 자리를 알려줄 터이니 향수기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문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그런 최선비를 조롱했습니다. 진즉에 찾아왔으면 이런 못볼 꼴 당하지 않고 두둑하게 돈을 챙겨갈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알겠다며 광에 갇힌 향수기를 풀어주었습니다. 향수기는 몇 날 며칠 주리가 틀리고 곤장까지 맞아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최선비는 그런 향수기의 모습에 다시 불같은 분노가 느껴졌지만 꾹 참고 얌전히 문대감에게 명당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문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조부모의 무덤을 명당에 이장했습니다. 앞으로는 탄탄대로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향수기를 풀어주기는커녕 최선비도 흠씬 두들겨 패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과연 약속도 지키지 않는 악당다운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했습니다. 명당으로 이장하고 나서부터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거지가 가로막아서 발길질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자 집마차 하나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살고 있던 걸음을 온통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덕택에 새로 차려입은 비단 한복이 똥무더기로 더럽혀져서 버려야 했지요. 또 하루는 다른 소장농에게 소장료를 뜯어내는 겸 곡식을 가져왔는데 그날 저녁 그것으로 밥을 해먹었다가 크게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문대감은 심한 소가리로 거의 일주일은 앓느라 헬쑥해졌습니다. 심지어 마을 앞에 다리를 놓는 사업을 따내서 진행했는데 다리를 짓다가 무너져서 크게 손해를 보고 만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 최선비라는 놈이 내게 명당이 아니라 흉지를 알려준 것이 분명해. 화가 난 문대감은 이 못된 최선비라는 놈을 붙잡아서 홍구멍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을을 떠났을 최선비를 도대체 어디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믿져야 본전으로 불량배들을 시켜서 최선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선비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대감은 불량배들과 몰려가서 최선비를 붙잡아 땅에 목만 내놓고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최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놈 최선비, 감히 나를 속였겠다. 명당이 아니라 흉지를 알려주었구나. 흉지라니요. 직관이라는 자는 자고로 택지와 묘자리를 알려줄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제가 대감님에게 알려준 곳은 분명 명당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아.
당장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산채로 땅속에 묻힐 줄 알아라. 마침 비도 추적추적 내리겠다. 아주 오늘 끝장을 보자꾸나. 아닙니다. 제 조상님을 걸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대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최선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던 하늘이 번쩍하면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최선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만 같은 명당 자리는 아니었죠. 이 마을에는 명당이 사실 2개나 있답니다. 그리고 대감님에게 알려준 곳은 자기가 한 행동에 배를 돌려받는 자리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2배, 3배, 10배로 돌려받지요. 마찬가지로 악행을 저지르면 그만큼 돌려받게 된답니다. 무엇이? 내 이놈! 이봐라. 이 고얀 놈을 머리까지 흙을 덮어버려라. 문대감은 그런 최선비의 말에 크게 노하며 불량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하늘이 또 번쩍하면서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낙뢰가 불량배가 든 삽에 내려 꽂혔습니다. 그 탓에 삽을 든 불량배는 물론이요. 주변에 선 무리들까지 감전되어 시꺼멓게 수치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본 문대감은 벌러덩 나자빠져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천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대감은 벌벌 떨면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제야 최선비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저를 꺼내지 않으시면 다음 번개는 문대감 머리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납치한 향수기도 당장 풀어주십시오. 아, 알겠네. 그러니 제발 목숨만 좀 살려주시게. 문대감은 그제야 손으로 땅을 파서 최선비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선비를 데려가서 향수기도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최선비와 향수기는 짐을 꾸리고 마을을 나왔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상놈의 잡년놈들을 반드시 혼내줘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대감은 못된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 놈들이 사는 집을 찾아서 불을 질러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무덤도 다시 이장을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날 밤 문대감의 집대들보가 무너져서 기와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대감은 잠을 자다가 그만 무너지는 기와에 깔려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악인에게 어울리는 최후였습니다. 마침내 자유가 된 향수기는 최선비와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최선비는 돌아가신 향수기의 부모님의 무덤을 원래 찾았던 명당 자리에 묻어주었지요. 마음씨 곱고 선량한 향수기가 바로 그 명당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향수기는 아들을 5이나 낳게 되는데 모든 아들이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며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향수기와 최선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트는 대로 간다고 하죠. 못된 짓을 일삼돈 문대감은 결국 하늘의 벌을 받았고 선량하고 이타적인 향수기는 결국 명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죄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